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보완제와 대체제. 손이 가요 손이 가 나나나의 손이 가요 아이손 어른손. 귀에 익숙한 광고 노래죠. CM송도 유명한 이 새우과자 이름 뭔지 아시겠어요? 1971년에 출시돼서 올해로 43년 된 이 새우과자가 올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낵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AC닐슨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스낵 시장 판매 자료를 분석한 결과였는데요. 시장 점유율 8.80%를 차지하며 스낵류 중에 판매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얼마 전 한 편의점의 발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그 새우과자를 사는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맥주를 함께 샀다는 것이었는데요. 짭짤한 새우과자가 맥주 안주로 어울려 맥주 판매량이 새우과자 구매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이렇게 매출이 함께 늘어날 수 있는 제품을 경제학에선 보완제라고 부릅니다. 보완제는 말 그대로 서로 보완 관계인 재화를 뜻하죠. 매출이 함께 오르거나 내리는 관계인데요. 예를 들어 커피와 설탕, 펜과 잉크, 샤프와 샤프심, 연필과 지우개, 버터와 빵 등이 보완제죠. 보완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체제가 있습니다.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인 제품인데요. 과거에는 DVD 대여점이 많았지만 지금은 찾기가 쉽지 않죠.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영화를 다운로드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대체 관계인 것이죠. 보완제와 대체제는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완제는 한쪽 제품의 가격이 내려갈 때 보완제인 제품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함께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쪽 가격이 내려가면 그에 따른 수요 상승 효과를 함께 보는 것이죠. 대체제의 경우는 그 반대겠죠. 한쪽 제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대체제인 제품의 수요도 감소하게 됩니다. 2013년이 저물어 갑니다. 올해 여러분께 행복과 건강의 보완제와 대체제는 각각 무엇이었을까요? 내년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행복과 건강의 보완제와 대체제.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할 겨를이 없이 달려와서 이 행복한지 아닌지도 잘 따져보지 못한 한 해여서 좀 아쉬운 그런 해였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건강의 대체제는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사상 최장 기간이죠. 22일 동안 계속됐던 철도 파업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숙제는 이제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하자라고 한 것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이 국토위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입장차가 확연해서 논의가 순조롭지 않았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철도 파업 기간에 드러났던 문제, 또 앞으로 풀어야 할 더 많은 문제, 여기에 대해서 중앙대 사회학과의 이병훈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철도 파업 오래 갔죠? 예, 22일 동안 계속됐는데요. 사태가 커진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노사관계에 있어서 뭐 분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네. 다른 사업장에서 통상 분규를 빚을 때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이제 대립이 됐을 때 분규가 발생이 되고 또 사후적으로 그게 잘 수습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철도 파업이 20일 어떻게 보면 그 철도 노사관계로서는 최장의 파업을 기록하는 것인데, 네. 이렇게 장기화된 배경에는 그 정책 이슈, 정책 현안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대립이기보다는 노종 간의 네. 입장이 워낙 현저한 차이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KTX 수소법인을 둘러싸고 임명을 한다 안 한다라는 그런 이제 노사 간의 입장 대결이 네. 이와 같이 장기 파업을 낳았다라고 하고요. 예. 또 아쉬운 대목에서는 그 파업 초기에 그 정부의 대응이 워낙 좀 강경했었죠. 예. 그래서 이 파업에 참가하는 간부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대해서 직위 해제 등의 강경한 그런 이제 징계를 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노조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서 민주노총회까지 공권력을 투입하는 일을 이제 벌이다 보니까
이런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이제 그 철도 노동조합이라든가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 노동단체까지 결집을 시키게 되면서 이런 파업이 더욱 좀 길어지게 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로 나오니까 대화를 시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지도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와 노조가 서로 다른 원칙과 주장으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화가 참 어려웠어요. 예, 맞습니다. 그 노사 협상이 사전에 그 갈등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사후적으로 갈등이 발생되더라도 뭔가 그 서로의 좀 이해 차이를 찾아서 그걸 좁힐 수 있고 합치점을 좀 찾아낼 수 있으면 타결이 협상이 쉽고 타협이 쉬운데 이번에는 그 정부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그렇고 이제 이 철도 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워낙 자기 입장이 강경하다 보니까 이제 강대강의 격돌로 이번 파업이 이와 같이 이제 장기화되고 굉장히 국민적인 그런 관심사가 됐던 것이죠. 네. 민영화라는 것을 놓고도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논의가 될 수 있을 만한 주장들도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런 이해 차이. 어떻게 보면 그 협상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도 좀 생각 차이가 크다 보니까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서로 이제 그 입장에 맞는 그런 하나의 이제 강경 대응으로 정부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그렇고 이런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민주노총 지도부가 조계사로 갔을 때 이제 종교계가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철도 노조 수석 부위원장이죠. 그래서 그 조계사로 갔을 때 이제는 종교계가 풀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는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 당사자가 어떤 협상에 문제가 되면은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번 사태는 이제 코레일의 노사 더 나아가서는 정치로선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정부까지 이 당사자가 이 문제를 앞서도 얘기 나왔듯이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풀 수가 없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부의 강경 대응에 좀 몰리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이 사태를 뭔가 풀기 위해서 종교교육까지 좀 나서도록 그런 그들의 희망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여야가 정치인이 나서가지고 이 사태를 더 이상의 파국으로 나가지 않게끔 해결된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그 노사 분쟁을 둘러싸고 좀 아쉬운 대목은 사실 이것이 노동 정책, 정책은 이제 철도 산업에 관련된 내용이긴 해도 노사 간의 분쟁인 만큼 이제 고용노동부라든가 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같은 노동의 어떤 전문적인 정책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기구에서 좀 이번 분쟁을 적극 나서가지고 중재한다든가 좀 푸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좀 문제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노사정위원회 정말 사회적인 대화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전혀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도 좀 참 기능을 하지 못했죠. 그랬다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이걸로 갈등이 임시로 좀 봉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수서발 KTX 법인 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견해조차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소위 첫 회의도 순탄치 않았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요. 근데 이 소위원회가 어떤 문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지 될 걸로 보시나요? 글쎄, 워낙에 지난 파업이 민영화를 둘러싸고 정부하고 철도 노조의 입장 차이가 워낙 현저하고 또 그 바탕에는 노정 간의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민영화를 사실 정부가 안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과거 예를 들어서 내지는 다른 산업의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정부가 수서 법인에 대해서 면허권을 그러니까 철도 사업을 별도로 운행을 하게 하면은 장차 그것이 이제 분리해서 민영화를 나아가는 수순이다라는 정부 그러니까 노동조합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에 입각해가지고 정부 입장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파업으로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사실 소위도 앞으로 사실 순탄치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워낙 노동조합의 지금까지 어떤 깔린 불신이라든가 서로 간에 어떤 공감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일단 파업을 봉합을 하기 위해서 소위가 구성이 된 거고
여야가 정치인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형태로 그것이 잘 마무리될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네. 다만 이게 정치인이 계속 국회 차원에서 관여한 마당이니까 그 민영화라는 것들이 그 정부가 공언을 한 것이 불충분하다 하면은 노동조합이 믿기에 그렇다 한다면 민영화를 이제 제도적인 명문화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면허 발급을 둘러싼 노정 간의 그런 다툼을 좀 벗어나서라도 네. 합의를 좀 끌어나가게끔 정치인이 계속 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철도사업법을 좀 개정을 해서 민영화 금지법을 좀 법제화하는 것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것의 한 일환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장에서 이 협상이 계속되는 것이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인 명문화라는 것이 철도산업법에 대한 어떤 노동조합이라든가 또 국민들이 네. 걱정하는 그런 민영화에 관련된 문제를 우려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조항을 좀 만들어 두면은 더 이상의 노정 간에 이런 다툼을 좀 피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죠. 네, 그게 사실 최대 관건인데 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파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이게 불법이다라고 했기 예. 때문에 이제 징계 수위도 상당히 높았고요. 무더기 징계가 됐고 또 손해배상도 77억 원인가요? 이렇게 됐었는데 근데 이게 파업이라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어요.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셨어요? 예, 법학 전공의 교수는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게 합법이냐 불법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정부도 이 불법 파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때는 나름대로 법적인 판단을 해줄 거고 또 역시 같은 기간 동안에 노동계나 혹은 시민단체에서는 전혀 이번 파업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정부 어떤 대응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그런 시비는 이게 정부가 불법에 의해서 징계 해고하고 하게 되면 자연히 그 사후적으로 이제 사법적인 어떤 법원에서 여러 소송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거기에 사법적인 판단으로 최종 종결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제는 이런 파업 불법에 대해서 현재 이런 논의가 계속 또 다른 노정 간의 노사 간의 불씨를 낳을 수가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저로서는 이제 노사관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서 이런 분규가 끝났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노사관계 문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분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불신이 더 어떤 감정적인 골이 더 깊어지고 네. 그리고 그 노동조합이 정부에 대한 어떤 징계에 대해서 안갚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음 그 갈등에 대한 어떤 불씨를 안게 됐을 때 이것이 예. 다음 해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정부가 이런 그 파업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강경 드라이브가 이런 문제를 낳았다는 그런 또 문제도 있었다 한다면은 이후에 수습에 있어서는 좀 더 화합을 좀 강조하는 방식으로 좀 나아가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화합, 타협,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부재했던 그 지난 파업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노사정이 다 노력을 해야지 되는 문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파업이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권리니까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적인 지지를 보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지지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지지를 한 쪽도 있었지만은 또 어쨌든 경제적인 손실이 있지 않느냐. 우린 불편을 못 참겠다. 이런 쪽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는데 이 각 주체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네. 진행자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이제 소통이라든가 예. 대화라든가 협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타협이라는 것들이 참 찾아보기 힘든 것 같고요. 네. 이번 철도 파업에서도 이제 각자의 자기 원칙이라든가 주장이라든가 아니면 입장만 어떻게 보면 이제 관철하려고 네.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극한적인 그런 대립이 나아지고 또 그것이 이런 상당히 소모적인 갈등으로까지 표출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노사정이 공이 사실 이게 철도 노조만의 이번에 철도 파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노사 관계가
세계적인 여러 가지 평가에서도 매우 좀 다른 부분은 많이 우리가 선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 매우 이제 후진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나 지적을 받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뭔가 노사 관행을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좀 대화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그 상호 인정을 전제로 해서 그 소통이 되고 그리고 협상이 되고 타협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좀 그 정부도 무조건 자기 입장 원칙에 이제 강경 밀어붙이기로 내지는 노동조합은 자기 입장을 안 받아주지 않으니까 무조건 이제 실력 행사 파업으로 가는 그런 식의 좀 관행이 바뀌어져 나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것도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난 정부 편이다. 난 노조 편이다. 이런 식이 되니까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거를 좀 풀어보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별로 없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이번 파업에서도 그렇고 예. 올해 유난히도 좀 여러 갈등들이 많이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첫 해인만큼 새로운 어떤 비전이나 희망을 주기보다는 네. 연이어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면서 특히 보수 진보 또 여러 정부의 어떤 정책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고 네. 연말에는 이제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으로 이루듯이 이 철도 파업까지 나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정부한테 우선 이런 어떤 우리 사회가 계속 균열되어지고 그리고 갈등으로 이제 빚어지는 것을 한번 좀 돌아보고 네. 새해에서는 좀 사회 통합을 우선적인 가치로 네. 좀 포용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하나의 정부의 입장에 기반해서 좀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소통하는 예. 그런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소통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대 사회학과의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잠시 후 4부에서는 노무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에서 김은경의 생생경제에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이번 정부 국정운행의 핵심 과제는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또 고액 세금의 장기 체납, 원전 비리, 누가 생각해도 비정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호석 부총리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라고 강경하게 말할 때 쾌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뿌리 깊게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했죠. 특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경쟁체제 도입, 그리고 사실상 민영화, 이 주장이 대결 구도를 만들고 파업과 대치 국면이 이어진 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모두 각자의 주장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상대방의 전제와 견해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영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랐으니 사실 논의할 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통상임금도 아직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정년 연장이나 시간 선택제 일자리 같은 특히 노사 간에 풀어야 할 사안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또 기업들도 죽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가계에 비해서 기업들의 소득 증가율만 크게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쪽 의견만 듣거나 또 한쪽만 혜택을 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대차 대조표를 그리고 엄밀하게 분석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중간자 또 균형자의 역할은 정부가 해야겠죠. 쉽지 않지만 해야만 합니다. 새해는 치우치지 않고 또 책임감 있게 움직이는 정부와 민간의 모습 모두를 보고 싶습니다. 김윤경의 직구본색이었습니다. 열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또 들어? 아우 열받아. 열받지 말고 한 번 더 받자. 롯데카드 연말정산 한 번 더 프로젝트 2014 시즌. 연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5개 항목 연간 이용금액의 1에서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 해당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휴대폰 가입할 때 가입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정보까지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가입 신청서 원본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변화된 습관 하나로 원치 않은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까지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올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실태조사를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창업을 하고 있는지 또 성공 창업을 위한 방법상의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컨설팅사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먼저 이 소상공인의 평균 창업 비용도 발표가 됐죠? 예. 어느 정도의 자금으로 창업을 했나요? 최근에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올해 4월부터 한 4개월 동안 7월 말까지 우리나라 전국의 소상공인 한 10,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창업자들의 평균 창업 비용은 한 1인당 7,258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2010년 3년 전에 조사할 때 1인당 6,570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때 3년 전보다 한 10% 이상 창업 비용이 좀 늘어난 걸로 조사가 됐고요. 문제는 7,257만 원 중에서 자기자본 비율은 한 75%, 그다음에 한 25% 정도는 빚내서 창업한다. 이런 수요가 많았고요. 네. 업종별로 본다면 어떤 예술이나 스포츠 오락 서비스, 여가 관련 서비스업 쪽에 종사하시는 창업자가 한 1억 900만 원 정도 창업 비용을 들였고요.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우리나라 70만 개 음식점 창업자들은 평균 창업 비용이 한 9,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나 이런 출판, 영상 서비스, 이런 정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8,600, 도서매업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7,400만 원 정도 창업 비용을 들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대표님께서 한 5천에서 1억 정도로 창업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는데 딱 통계가 맞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자본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기자본 비율도 여전히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네요. 그리고 창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빚을 내서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내서 갚으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로 나타났습니까? 이번에 표본 샘플 한 1,490개 업체인데요. 네.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월 평균 매출액이 한 877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게 연매출로 환산하면 한 1억 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과연 이 정도 매출액 대비 순이익 1억 500 정도에서 매출액 대비 순이익을 얼마로 봐야 될 것인가 본다면 아마 평균 순이익률 한 20% 정도로 추산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평균 연봉은 한 2,100만 원
수준이다. 네. 월 평균으로 본다면 한 달에 한 175만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매출액 면에서 본다면 작년보다는 매출액이 좀 늘은 건 맞습니다만 어떤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응답한 수요는 한 8.9%, 네. 9% 같이 안 되고요. 반면 작년보다 줄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한 68.4% 정도고 22.8% 정도는 뭐 예년에 비해서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 수익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경쟁이 가장 치열한 업종 중에 하나인 음식업 같은 경우는 월 평균 매출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응답한 수요가 제일 많았고요. 네. 1,000만 원 정도 매출액에서 월 평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한 20%로 계산한다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음식점을 하시고 계시는 사장님들의 한 달 평균 순이익은 한 200만 원 내외 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 흥미있는 것은 지역별 데이터가 상당히 재밌는데요. 네. 지역별로 매출액을 제일 많이 올리는 동네는 역시 1등하는 동네는 그래도 서울이었습니다. 네. 서울 지역 상권이 한 전체적으로 한 1,080만 원 정도 월 평균 나오고 있고요. 2등하는 곳이 경기도 977만 원, 3등이 제주도 954만 원, 4등이 울산 상권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울산이 947만 원이고요. 예. 뒤에서 1등하는 매출 하위 지역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우리나라 소상공인 중에서 매출이 좀 떨어지는 지역 1등은 대구 상권으로 대구 지역 소상공인들은 한 달에 한 625만 원이 평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서 2등은 한 인천 상권이 675만 원, 3등은 전남 소상공인들이 한 701만 원, 대전 소상공인들이 한 709만 원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매출 하위 지역은 약간 좀 의외네요. 예. 대구나 대전 같은 곳들, 인천. 예. 뭐 아무래도 이유가 매출 있을까요? 하위 지역이 예. 경쟁이 좀 심화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소상공인들의 이런 매출은 오히려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소상공인들 사업을 하시면서 예. 주된 경쟁 상대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가 됐죠? 맞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과연 누구 때문에 장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인가. 특히 네.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상당히 이채로웠는데요. 사실은 음식업이나 미용업, 이용업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거의 60% 이상이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경쟁 상대로는 주변 소형업체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맞습니다. 하는, 그러니까 예. 오히려 소상공인들 간의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슈퍼마켓이라든지 요즘 SSM 파동과 상당히 연관이 있었던 슈퍼마켓, 편의점, 제과점, 화장품 판매점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된 경쟁 상대가 오히려 이런 대기업 같은 대형 업체가 경쟁 상대입니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네. 또 반면 운송 장비 판매, 자전거 판매, 그다음에 서점 아니면 문구점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들은 주된 경쟁 상대를 사실 온라인 수요, 즉 인터넷이나 TV 홈쇼핑 수요가 우리 사업에 있어서 가장 주된 네. 경쟁 상대입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매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 이런 인터넷이나 홈쇼핑이 문구점이나 서점의 경쟁 상대가 될 것 같고요. 예, 또 예. 음식점이나 이용업 상당히 예. 이제 점포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레드오션이다라는 게 이번 예, 예. 조사에서도 나타났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창업자 입장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큰 경영상의 애로사항 맞습니다.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사업자들에게 역시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도 늘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네. 뭐 혹자들은 소상공인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네. 뭐 심야업종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거꾸로 사는 게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응답에서는 역시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장사 안 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판로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어떻게 하면 매출 증대의 문제, 즉 어떻게 하면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금에 대한 문제, 경영상의 운영 자금이라든지 초기 운영 자금에 대한 문제, 아니면 상품이나 서비스 문제, 상권 입지 문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높은 임대료 문제. 요즘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과다한 임대료,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의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도 이런 높은 임대료 문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온갖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이 원가 상승 문제 등을 어려움으로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 아까 자기자본 비율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이제 부채를 끼고 있을 경우에 예. 올해같이 또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평균적인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됐나요? 우리나라 지금 소상공인들의 한 개 업체당 평균 부채 규모는 한 5,308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예. 야, 5,300만 원 정도는 다 빚지고 창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업종별로 본다면 가장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업종은 부동산 중개나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한 6,700 정도 평균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출판 관련 업종이 한 6,000, 스포츠 오락 여가가 한 5,800, 도소매업이 한 5,500, 음식업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평균 한 5,200만 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업이 잘 안 되면 이제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또 어려운 점들을 설문조사한 게 있죠. 맞습니다. 사실은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차원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간에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업종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결국 안 돼서 폐업을 할 경우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에서 본다면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역시 33.9%가 응답한 내용이 권리금 문제를 첫 번째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사실 권리금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는 엄연한 거래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비싼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그 비싼 권리금을 보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응답이 상당히 있었고요. 때문에 저는 이런 권리가치 보존에 대한 이제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존 업체에 대한 매도 넘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 아니면 넘기는데 우리가 이미 창업할 때 유지하고 있었던 기존 설비의 처리 문제 참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런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라든지 가장 보존해야 될 보증금에 대한 회수 문제도 일부에서는 어려움으로 지적을 했고요. 좀 이채로운 것은 그렇다면 과연 사업체를 정리한 이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한 물음에는 전체 응답자의 67%는 또 다른 자영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중에 한 30% 정도만이 취업도 한번 놓고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하시다가 장사가 잘 안 되더라도 상당 부분은 또 다른 자영업 시장을 놓고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들도 많았고 이렇게 정리하거나 이런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윤경의 YTN 생생경제 오늘 노무상담 있는 날입니다. 노무법인 정성의 방성환 노무사께서 바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말 잘 정리하시고요. 일단. 네. 예. 이게 정말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노무 관련된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도 올라온 것들을 차례로 좀 알려드릴게요. 8954님인데 2013년 3월에 시설 관리하는 곳에 입사를 했습니다. 급여가 10% 올랐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이 갑자기 임금이 3%씩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변경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2.3%가 올랐다고 해요. 근데 올해 입사한 직원들은 거의 저랑
비슷하게 올랐고 몇 년 다닌 사람들은 6%, 7%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임금 인상률이 다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임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제 근로자, 이렇게 근로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근속 연수나 네. 인사 고가 등의 평가 등을 통해서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평가라는 부분이 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타당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객관성이랑 공정성이 이렇게 담보되지 않으면 그 불만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근속 연수나 인사 고가 평가에 따라서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조직에 있다 보니까 이게 공정한 평가라는 게 그렇죠. 항상 네.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주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예. 평가 부분에서 다면 평가라는 부분도 반영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정에 얽히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 개인적인 주관적 욕심이나 나만 잘한다는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네.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뭐 소송으로 끌고 갈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직원들의 네. 불만을 없애는 가장 좋은 요소인데 많은 그래도 이렇게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입사 후에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가장 큰 거는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게 근로계약이나 명시돼 있으면 예. 그걸 지켜줘야 될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이제 기양을 하게 되면 기양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노동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면접 당시나 근로계약을 맺은 그 근로조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행해야 될 그런 신뢰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작은 기업일수록 더더욱 그런데 경영자가 이렇게 그냥 구두로 막 약속을 해놓고 네. 사실 구두로 약속하니까 그냥 믿고 가는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달라진 경우 이런 경우도 뭐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가고 그러나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은 가지 않고 노동부의 진정 문제가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금의 구성 방법이나 계상 방법, 지급 네.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면으로 명시해서 입증이 곤란할 때도 서면으로 예. 그 사업자에게 명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하시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한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또 근로자 측면에서도 잘 챙겨야지 될 부분인 네,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2342님인데요. 회사 사정이 안 좋다면서 월급을 계속 밀었는데 7개월치를 못 받게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노동부와 법률사무소에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회사 이름과 회사 소유명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근데 회사 소유명은 바뀌었지만 기존의 사장님이 계속 그 경영을 하는데 직접 찾아가서 월급을 달라고 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줄 생각을 안 한다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도 예. 그런 거 보면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회사는 그래도 법인이란 말이에요. 네. 개인과 법인은 그 우리로 치면 인격이 틀려서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어요. 네. 그 회사와 여기 사장님하고는 엄연히 틀린 거죠. 그러면 근로를 제공했을 때 임금 지급의 주체는 개인 사장님이 아니고 법인이에요. 회사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회사가 어떤 도산을 했다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사후적인 부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 때는 그 법인의 청산 절차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개인 그 대표한테 대표가 만일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했거나 이런 채무에 대해서 어떤 승계 절차를 밟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서로 법인격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재산이 없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악덕 경영인이네요. 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상법상에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여러 가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임금 체불에 대해서 특별하게 네. 개인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명과 소유명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일단 임금 체불된 것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개인 사업 그 대표를 상대로 하기는 힘들고요. 예. 그 회사가 도산을 했다 그러면 그 노동부에서 체당금의 지급 체당금.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산 인정을 받으시고요. 예. 그거에 따라 개인 확인을 받으시면 네. 그 3년치 퇴직금과 최종 3개월의 임금을 예.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들 되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체당금을 받는 쪽으로들 가시게 되나요? 많이 체당금 받게 되고요. 이제 네. 회사의 청산 절차에 참여를 해서 만약에 그 회사에 자녀 재산이 있다면은 경매를 통한 배당을 받는 네. 그런 절차에서도 아까 얘기하는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572님인데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께 인원을 좀 충원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게 안 되면 그만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알겠다고 해놓고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서 한 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못 다닌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당한 해고라고 사장님은 주장을 하는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게요. 여기서 보면 사직의 이제 효력이 네. 언제 발생하느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원칙적인 사직을 그 사장님이 승낙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처럼 아무런 제스처가 없으면 네.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네. 아무런 회사에서 반응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인원 충원이란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뭐 사직도 아니고 해고도 아닌 근로관계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럼 출근해도 되나요? 그렇죠. 출근을 하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여기서는 해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한 해고 통보로 일단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당한 해고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부당한 해고라면요. 예.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90일 내에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부당성을 인정받으시면 원직 복직이 가능하시고요. 예. 원직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것을 못 받는 사업장도 있을까요? 못 받는 사업장은 안타깝게 5인 미 노동법에서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네. 노동법에 원칙적인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근데 아주 작은 기업일 경우에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5인이 안 될 경우에는 못 받게 되는 거죠. 5인이 안 될 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힘들고요. 네. 만약에 이제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건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예. 월급 근로자라면 6개월 이상 근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네. 방법이 또 있군요. 네. 예. 항상 이제 이 나만 당하는 것 같아서 잘 모르는 문제가 바로 이 노무 문제인데 노무 상담이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에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앱이 있습니다.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에 참여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재밌습니다. 2345님인데 주말에도 회사 팀원들의 단합을 다져야 된다며 부장님의 주도하에 낚시터나 등산에 야유회를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싫은 내색을 보이면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많이들 당하시죠? 그래서 근로계약이 맺어지면 주된 근로자의 의무는 근로 제공 의무고요. 네. 사업주는 임금 제공 의무인데 그 근로 제공 의무도 본인의 자율적인 선택이고 정해진 시간 내에서 지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야유회 부분도 물론 이제 단합이라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근로 시간 내인지 아니면 밖인지 주말인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원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원하지 않는 건 근로의 강제고 가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야 되잖아요. 근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노동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40시간 넘는 시간이다. 그러면 연장 근로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연장은 주 12시간까지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시간을 넘었을 때 금지하는 부분하고 또 연장을 넘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는 50% 가산해서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너무 주기적으로 자주 간다든가 가는데도 너무
야유회라는 게 자기 네. 취미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안 낚시 맞죠. 싫어하는데 네. 낚시 가면 안 예. 되니까. 부장님 취향이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오히려 휴식 개념도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네. 야유회에서 하면 다음 주가 또 근로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 상사분이 그거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해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수고해 주신 노무법인 정성의 방성환 노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 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제게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금융에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한 명의 부자보다 100명이 잘 사는 부자 동네를 키우는 금융. 우리 동네에 먼저 투자하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은 신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금융, 신협. 한 해 동안 생생경제 제작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문태훈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먼저 드려야 되는 인사를 먼저 해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쉬고요. 1월 2일 목요일에 새해 첫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김윤경이었습니다.